강의 순서는 남북의 통일 방안과 북미 회담 과정을 살펴보고 북의 이장 평화와 다음에 평화 상대주의를 공부함으로써 평화 본질주의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합니까? 통일은 꼭 해야 합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까? 여러분,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숙명입니다.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통해서 여러 국가 체계가 바뀌면서도 단일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단군 왕검에서 시작한 우리 민족의 민족혼은 하나이며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민족혼은 나눌 수 없습니다. 남북이 서로 다른 통일 방안을 주장하면서도 일치하는 점은 한민족 공동체라는 통일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배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잘린 이 땅에서 아직도 가족을 상봉하지 못한 1천만 이산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산가족 중에서 상봉을 신청한 13만 명 중 10,000명만 상봉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세 고령을 넘어 고향을 그리는 한 맺힌 삶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망객이 되어 부인이 된 원한은 어찌합니까? 1990년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연영묵 총리는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 체제를 망가뜨리는 수작이다라고 못박았습니다. 그에겐 공포에는 물론 인권도 천륜도 없습니다. 6.25 때 북에 영유된 84,000명의 북군포로 중 7만 명은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었답니다. 북한에서 최악의 환경에 처했던 북군포로들은 무슨 죄로 굶어 죽어갔습니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북한도 지금까지 우리 민족끼리를 외쳐왔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는 주장이 우리 민족끼리였습니다. 그런데 9차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갑자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4년 9월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어떤 정치인이 김정은 수령의 뜻을 받들어 덩달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민족 통일을 하지 말자고 떠든 것입니다. 운동권에서 전대협 의장까지 지내고 평생을 통일 운동을 했던 그가 아닙니까? 그가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니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주장을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국가로 주장한 이유는 핵을 쓸 수 있는 명분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에서 북한핵은 법제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면 쓸 수 없는 핵을 적대 국가에겐 쓸 수 있다는 법적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핵 문제가 아니면 그들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통일론 소중한 자산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더 위험한 길로 우리 민족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연방제 통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간첩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적 상황이 아주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입니다.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입니다. 이 30% 정도의 진보 세력을 배경으로 지금도 이수, 김동의 붉은 세력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수, 김동은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 수령의 약자입니다.
젊은 시절 한때 대학 운동권에서 젊음을 불태웠던 그들은 아직도 그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호를 지금도 외친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어찌합니까? 누가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집니까? 2024년 오늘 우리나라는 해방 후 최대 대결보다 더 심한 체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체제전쟁은 이념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공복공정 1대1로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쪽의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78배, 44배가 큰 영토를 갖는 강국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부동의 항구가 없으면 남으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그들의 뒷마당으로 여기고 연해주 북쪽에 수천 개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16억, 중국은 동북공정 1대1로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패권을 누리고 있다. 일본 역시 군사정보 강국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은 영토에 대한 야욕은 없지만 중국에게 동아시아의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 합니다. 이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리의 통일 방안은 이렇게 마련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련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4대 강국의 숯불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 국행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흡수통일 방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역대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1974년 7.4 공동성명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3단계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상호 개방, 남북한 총선거가 그것입니다.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이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헌법을 기초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현할 수 없는 이상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통일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온 대표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그 방안은 남북이 모두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3단계로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즉 공존공영, 남북연합, 한일민족 국가가 무엇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수 정권과는 달리 그 선언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연방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 주장은 두 정부의 남북연합, 1연방정부, 2자치 정부의 연방제, 1중앙정부로 통일하는 방안입니다.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얼핏 생각하면 흡수
통일인 방안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역대 정부의 통일 방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흡수 통일이란 베트남 전쟁이나 독일처럼 다른 편의 체제를 무너뜨린 통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흡수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은 김영삼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포기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남한의 통일 방안은 국가 연합제입니다. 연합제란 외교권과 군사권을 두 정부가 독립해서 갖는 국가 연합을 말합니다. 두 국가가 두 정부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국가 연합과는 달리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합니다. 연방제란 남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한 중앙정부 중심의 고려 연방제입니다. 1960년 8월 15일 해방 15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김일성은 연방제로 통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973년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이란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통일정부를 말합니다. 하나의 연방공화국 아래 남북은 각각의 지역에서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연방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의 단체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의 적화 통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장공비를 남한으로 파송하였고 대중의 시위를 폭동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21 무장공비를 울진 삼척 공비 투입이었습니다. 시약 지역에 침투한 공비들이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까지 침범한 것입니다. 평화의 본질, 비핵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1972년 7월 4일 남북회담은 남북이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년 전 2018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 벌어진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함께 입장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눈과 얼음의 축제인 올림픽은 남북의 평화 시대를 여는 듯했습니다. 평양이 평창에 왔다며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두 달 후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도보다리 산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언가 담긴 USB를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6.25 전쟁의 참상을 겪은 우리 국민에게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친 역사적인 도널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018년 8월 12일 싱가포르, 그리고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그것입니다. 북한이 핵무장 의지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판단이 북미 정상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2018년 6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정상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로 대북 제재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작은 형상으로 불리는 스몰딜입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은 폭파 후 한 달이면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제안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영변 핵시설 폭파 사찰은 알맹이 없는 무의미한 조치이며 하나마나한 회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포괄적인 핵시설 핵무기 목록을 요구했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회담 전에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이 살아서 북한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유혹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며 비핵화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 장의 서류, 즉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서류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핵폭탄과 핵원료를 미국에 넘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관련 인프라, 생화학전 프로그램 탄도, 미사일, 해체 등도 있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를 받아든 김 위원장은 강도적 깡패 같은 표현을 써가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의 오차는 취소됐습니다.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와는 달리 평창 남부 1, 2차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회담은 무기력하게 끝났습니다. 이 회의를 주관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9년 6월 30일 북미 양국은 물밑 접촉을 벌이면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게 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 한 것입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에서 김 위원장과 사진을 찍고 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합류하였습니다. 세 정상이 함께한 판문점 회동이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배제한 채 북미 정상은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이벤트성 회담에 그쳤습니다. 결국 핵심과제인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비핵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길은 왜 그렇게 먼지요? 북한은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버티나요? 북한 핵무장의 기술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말하나요? 북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북한 완성의 기준은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을 때까지 핵무장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 중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핵 개발을 진행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정상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미 서부 해안에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불모로 잡을 때까지 북핵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핵 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한 핵무장의 목표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미국은 북한과 싸울 수 없고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라는 목표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미국이 위협을 느낄 때를 말합니다. 북한은 8차 회담, 북한은 6차 회담이나 북미 회담, 남북 회담 등 평화회담이 열리는 때에도 꾸준히 핵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회담은 회담일 뿐 핵무장의 목적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마침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했습니다. 2013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주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 경제 경진 노선도 채택했습니다. 마침내 2017년 11월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 탄단 도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화성 15호로 불리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3,000km에 달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야심이 모든 비핵화와 평화회담을 어렵게 만든 요인입니다. 북미 핵 협상의 성공 여부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회담 전에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이 살아서 북한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유혹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며 비핵화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 장의 서류 즉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서류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핵폭탄과 핵 원료를 미국에 넘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체 등도 있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를 받아준 김 위원장은 강도적 깡패 같은 표현을 써가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의 오차는 취소되었습니다.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정상 남북회담 1, 2차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회담은 무기력하게 끝났습니다. 이 회의를 주관한 폼페이오 미국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2019년 6월 30일 북미 양국은 물밑 접촉을 벌이면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에서 김 위원장과 사진을 찍고 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을 합류하였습니다. 세 정상이 함께한 판문점 회동이 마련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국무영상은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이벤트성 회담에 그쳤습니다. 결국 핵심 과제인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비핵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길은 왜 그렇게 먼지요? 북한은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버티나요? 북한 핵무장의 기술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를 말하나요? 북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북핵 완성의 기준은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을 때까지 핵무장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의 중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핵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정상회의는 육식 행위일 뿐입니다. 이 서부 해안의 1천만 이상의 국민을 불구로 잡을 때까지 북핵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핵 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한 핵무장의 목표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미국은 북한과 싸울 수 없고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목표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미국이 위협을 느낄 때를 말합니다. 북한은 육자 회담에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마침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했습니다. 2013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주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 도전도 채택했습니다. 마침내 2017년 11월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화성 15호로 불리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3,000km에 달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야심이 모든 비핵화와 평화회담을 어렵게 만든 요인입니다. 북미 협상의 성공 여부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보면 미국, 북한, 한국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미국의 빅딜, 북한의 스몰딜, 남한의 굿 이너프 딜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식 빅딜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단계적 스몰딜의 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견해는 섰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의 굿 이너프 딜입니다. 이것은 빅딜과 스몰딜로 인한 파국을 피하고 협상을 성사시키는 중매자의 입장입니다. 한국은 핵시설, 리스토, 신고와 대량 살상 무기, 폐기 등의 일괄 타결식 빅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로드맵을 주장하였습니다. 굿 이너프 딜이란 모든 걸 열을 수 없을 바에는 그만큼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북미 양측에게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제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절충적인 단계적 비핵화로 보이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포괄적 합의 방식인 빅딜에 대한 북미 양국의 견해는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정권을 인수할 차기 정부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협상에는 언제나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동의했을 뿐 단계적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까지 73번의 만남에도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경제체제 해제를 맞바꾸는 협상을 고집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핵시설과 핵전력에 대한 목록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단계적 접근은 소위 살라미 전술로 30년간 유지해온 핵심 전략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상이 약해질 때까지 단계적 협상을 하며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핵 강화 전략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협상으로 시간을 벌고 궁극적으로는 핵무장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북핵 해결 방안인 쌍계 병행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기에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든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핵무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환상은 금물이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실적 대안이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말합니다. 그럼 북미 회담이 숲으로 돌아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북미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미국의 한 장에 서류에 남긴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한반도 비핵화가 마주친 것입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전략회의 한반도 철수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에 대항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때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해프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쌍방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니 북미회담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은 회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핵무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 지역을 때릴 수 있는 핵무기만 완성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4월 24일 CBS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핵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안전핀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 전환이며 비핵화의 관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비핵화의 본질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의 본질은 언어와 개념의 혼돈을 유발하는 오래된 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의 싸움은 언제나 개념과 철학 그리고 사상의 싸움이 개입합니다. 그럼 북미회담이 숲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북미의 비핵화의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미국의 한 장의 서류에 담긴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마주친 것입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전략회의 한반도 철수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에 대항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식 전환이 비핵화의 관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비핵화의 본질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의 본질은 언어와 개념의 혼돈을 유발하는 오래된 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와 싸움은 언제나 개념과 철학 그리고 사상의 싸움이 개입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역대 정권이 추진해온 평화회담, 비핵화회담이 항상 물거품되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적 가치인 유물론, 노동의 소외, 계급혁명을 외치는 공산주의에서 평화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위장 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1974년 7.4 최초의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남북 평화 회담 직후 김일성은 당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였습니다. 김일성에게 평화란 남조선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평화회담에 임하면서 속으로 남조선 해방을 바라는 위장 평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무서운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위장성을 떠는 이유는 그들의 사상 자체가 평화와는 먼 증오와 파괴를 일삼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상적 가치, 물질적 가치, 유물론에서는 어떤 평화 이념도 고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정권들, 자유민주주의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평화회담에 임하는 역대 정권들도 평화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어정쩡한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인식해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평화회담은 사실상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의 핵무장 의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미국을 끌어들인 것처럼 어정쩡한 그의 태도를 바랍니다. 4월 14일 폼페이 장관이 CBS와 인터뷰하는 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푸틴의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회담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시중에서 항모 전단의 무력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오가는 상대주의적 평화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끝내 자신들의 뜻대로 협상이 풀리지 않자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촉진자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때리는 시어머니인 미국보다 말리는 시누이인 한국이 더 밉다고 한 것입니다. 평화 본질주의의 단적인 예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평화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이 평화운동이야말로 공산주의 소련 연방체제를 붕괴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975년 자유월남이 팽창한 후 세계의 세력 균형이 역전되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소련은 미국 턱 앞에 있는 쿠바와 니카라과의 직화에 성공하였고 멕시코를 용공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문 총재님은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의 적화 야욕과 싸우셨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공산당 활동이 저지되자 소련 KGB는 그 배후에 문 총재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침 1987년 11월 일본의
적군파 25명을 동원해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문 총재님의 숙소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문 총재님의 숙소의 인근 도로상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에 발각되었습니다. 암살범들은 체포되어 모든 계획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적발한 차 안에서 총폭탄 제조 장비와 함께 문 총재님 집 주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미국 CIA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암살 계획에 실패하자 문 총재님이 주장하는 언론인 대회에서 소련 KGB 요원들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문 총재님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 트로이카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데 불러서 문 총재님의 배후를 세밀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문 총재님이 한국 중앙정부나 미국 CIA의 앞잡이인 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옳은 일을 위해서 홀로 꿋꿋이 싸워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스크바대에서 역사적인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레닌의 동상도 철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총재님의 말씀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소련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고 역사적인 레닌 동상 철거도 실행하였습니다. 문 총재님이 고르바초프에게 제안한 것은 종교의 자유와 레닌 동상 철거뿐만 아닙니다. 소련 청년 3,000명을 미국에 보내서 문 총재님의 사상으로 교육을 한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문 총재님은 고르바초프가 보내준 3,000명을 비롯 소련 청년 2-3만 명을 성공사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당시 소련 내 군부와 KGB 고르바초프의 개혁 해방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고르바초프를 흑해 연안에 별장에 감금하였습니다. 이 KGB 보수 반대 개혁파의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 붕괴를 예고하는 옐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수 반개혁파 쿠데타의 탱크 앞에 누워 저항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문 총재님이 미국에서 유학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옐친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거기에는 네이버 노믹스, SDI, 전략 방위 구상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멸망시켰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섭리의 선봉에 문 총재님 양이분이 우뚝 서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역사에 기술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문 총재님 양이분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문 총재님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고르바초프를 용서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고르바초프를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 본질주의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제가 붕괴된 지 4년 후 고르바초프는 한남동 문 총재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두 거인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가 쿠데타로 건자에서 물러나 야인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소련 공산당을 해체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인 그가 자기 손으로 공산당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1991년 8월 문 총재님을 방문한 그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젓가락으로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와 잡채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강의하던 라이사 여사의 목에는 십자가가 옷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때 문 총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위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비록 소련 서기장직을 내어놓으셨지만 이제 평화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전쟁 없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위해 가장 크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신 당신은 평화의 영웅입니다. 러시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은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니고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뿐입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 그 말에 응답했습니다. 네버 논문, 나는 오늘 대단한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세계 평화를 위한 사업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며 문 총재의 손을 굳게 잡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만남입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만남입니까? 문 총재 양이분이 보여주신 것처럼 평화분들주의는 원수를 죽이는 운동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 원수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평화분들주의의 이야기는 김진명 소설 예언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멸망의 배후에 문선명 한학자 중개의 평화 본질주의의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쓴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 총재님의 평화 본질주의는 인간 해방의 원리이고 평화의 원리입니다. 평화 본질주의란 평화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평화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상이 실현된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의 명칭으로 이스라엘 민족 섭리의 출발점이 된 에서와 야곱의 만남, 둘째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와 고르바초프의 만남, 셋째가 양이분의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입니다. 에서와 야곱 만남은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정적 차원이라면 양이분과 김주석의 만남은 국가적 차원이고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은 세계적인 차원입니다. 따라서 양이분의 삶은 단순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섭리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양이분의 삶을 통해 일어난 평화의 운동의 철학이 평화 본질주의입니다. 이처럼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만나자마자 문 총재께서 나이가 위니 형님하소라며 두 분이 형제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인들의 만남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원수관계의 형제가 만나 하나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문 총재의 원수였습니다. 6.25 전 북한 공산정권 하에서 문 총재님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남한의 간첩이라는 누명도 썼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려 아사하는 죄수들이 많은데 문 총재님은 배급을 받는 주먹밥의 절반을 떼어 동료들에게 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죄를 자백하라며 무수히 때렸습니다. 피를 토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아직 죽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해 쓰러질 때마다 내가 맞는 매는 민족을 위해 맞는 매고 내가 흘리는 눈물은 민족의 아픔을 대신해 우는 거다라며 버텼습니다. 당시 문총재를 따르던 식구들은 사경을 헤매며 대동보안소에서 추록한 문총재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문받아 추록한 모습이 거의 시체와 같았으니까요. 죄 없이 얼마나 억울하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문총재는 원수인 공산주의 그리고 거기에서 김일성을 용서하고 눈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평화본질주의는 이러한 사랑의 승리에서 시작합니다. 1991년 11월 30일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은 북한 김일성의 주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김일성이 내준 특별 전용기를 타고 북한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반수대 사당에서 북한 핵심 간부들에게 역사적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체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주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발언이고 문 총재님 수행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문 총재님의 배포에 놀랐지만 문 총재 일행에게 이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9일 김 주석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전한 사람은 두 사람뿐인데 한 분이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이고 다른 한 분은 문선명 목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올라온 많은 운동권 신부들이나 목사들은 김일성주의자들로 가짜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 김 주석은 노동신문에 강연 전문을 게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단 이래 46년 만에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도됩니다. 12월 6일 함경도 흥남의 와전 주석궁에서 총재님 내외와 김일성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억울하게 북살이하던 땅 흥남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됐습니다. 총재님은 김 주석을 만나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형제를 만난 듯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9일 김일성 주석은 문 총재님에 대해 내가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문 총재 같은 사람은 없었다. 내가 죽은 후에 남북 사이에 의논할 일이 생기면 문 총재를 찾아라고 김정일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총재님의 평화통일운동은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해 12월 5차 남북고위급 회담 그리고 다음해 2월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문선명 김일성 회담에서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문 총재와의 합의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 총재님 네 분이 걸어가신 참사랑의 길을 따라 가야 하겠습니다. 북의 동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내 가족보다 더 이해할 때만 평화통일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평화본질주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